네, 바로 시작할까요?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4분의 1이 갔나요? 그러네요. 그쵸? 네. 4분의 1이 갔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4분의 1이 갔지만 우리가 마음은 새롭게 공부하면서 마음을 다시 초심을 우리가 찾는 시간으로 우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교리대학의 그 강의 주제를 이제 좀 갑자기 바뀌었죠. 잠깐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 교리대학은 경남대 그 교리대학은 그 교리를 연마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라는 건 그야말로 대종사님께서 내주신 우리 교법.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설교하듯이 말씀드리지는 않으려고 해요. 교리대학에서 가급적 그러자면 우리의 그 핵심 그 정수가 교전이고 우리 교전에서도 정전, 우리가 교법의 그 강령이 정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 봄, 작년 가을 이제 이게 세 번째 지금 학기가 됐는데 첫 번째 작년 봄에는 저도 갑자기 맡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 사종문을 가지고 교리가 전체적으로 다 교리 이론과 실천이 같이 구겨져 있는 사종문을 가지고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전의 제일 앞부분인 이제 교리 표어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은 이번에는 총서편의 개교의 동기부터 쭉 이렇게 그 한 장 한 장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제 순서가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전체적으로 배우시는 분들도 좀 폭넓게 뭘 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그래도 총서편은 좀 이렇게 생략을 하고 교리편 그래서 이론상 진리부터 좀 차근차근히 해나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또 이론상 진리에만 그것도 하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거든요. 우리 교리라는 게. 그래서 이론상 진리하고 천지은하고 합해가지고 같이 같은 내용이니까 이론상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해서 쭉 그 일정표를 짰는데 어느 순간 교수님들께서 교리 공부도 너무 이론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진짜 그 수행하는 거에 대한 그 갈망 그 욕구가 좀 있는 걸로 제가 그 지난번 우리 설문할 때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꾸 막 머리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처음에 제 그냥 생각대로 첫부터 그냥 한 장 한 장, 한 땀 한 땀 공부를 알뜰하게 좀 하자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러다가 어쩌나 우리 교리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다 통하는 사통오달로 다 똑같은 이러한 진리 이야기를 그냥 뭐 나비 모양으로 했다가 뭐 장미 모양으로 했다가 다 뭐 이렇게 과일 모양으로 했다 어쨌든 같은 내용인데 그 설명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냥 무늬가 좀 다를 뿐이지 속성은 같은 거에서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수정을 해서 교리적인 실천까지 염두에 두고 일상수행의 요법을 통해서 교리의 핵심과 또 내가 내 생활에서 어떻게 체를 잡아서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제를 두 개에 같이 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갑자기 제가 일상수행 요법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중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교리대학을 같이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왜 내가 이 교리대학을 같이 공부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나는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는가 이게 저한테는 분명하게 있거든요. 저는 그게 뭐냐면 이 우리 교리가 대종사님 교법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또
위대하다는 말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할 만큼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걸 넘어서 내가 이걸 그 하나하나 음미를 하면 얼마나 맛있나 이 요리의 맛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저는 그 단계를 조금 더 지나가다가 좀 더 몰입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요리가 이 우주를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하고 드러내고 밝혀놓으실 수 있는 게 너무 저는 정말 경탄스럽다는 그런 그 표현밖에 안 나오거든요. 경외스럽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제 신경을 좀 같이 전달하고 그게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걸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그걸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주변에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그야말로 이 동남풍이라는 게 어디에서 불겠어요. 사실 교리 자체가 성현의 말씀이 동남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를 좀 이렇게 그 통과해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같이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교리대학을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이제 이것은 지난번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복습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번에 처음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어떤 그 목표를 다시 한번 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공부하는가? 이 공부의 목적, 그거 기타 교리대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을 하는 공부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부인으로서 우리가 왜 이 공부라는 걸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공부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공부라는 우리가 공부인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구도인인데 구도의 어떤 여행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내가 구도 여행을 한다. 우리가 여행을 한다면 내가 출발은 여기고 도착지는 어디다 목적을 두고 보통 여행을 하죠. 그냥 목적지 아니고 정처 없이 가기도 하는데 그건 잠깐의 일이지 일생 동안 정처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구도의 여행을 하는데 목적 왜 우리가 공부를 하는가? 그 말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는 내용하고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지를 출발을 한 뒤에 목적을 정할 수 있지만 가기 전에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자 하는가? 무엇을 지향하고자 하는가? 이게 우리 회장님, 성훈 회장님, 우리 공부의 목적지를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심각하지 않은데 목적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대동사님께서 그러셨죠? 어디에요? 공부인의 목적지는 성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불지 목적지는 어느 땅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그 장소잖아요. 그런 장소라면 그게 이제 불지 불국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여기 마산 교구청에서 내가 끝나면 이제 다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동읍이에요. 그 동읍에 내비게이션 할 때 동읍을 딱 찍고 목적지를 적으세요. 그러면 목적지 설정하십니까? 나오잖아요. 딱 하면 이제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목적지 가는 우리는 불지다. 불지의 상태는 우리가 성부를 이루는 거고 다시 말하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응? 원업이 내가 부처가 되는 거라고요. 부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공부의 목적이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물어봐요. 도대체 부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요? 귀가 이렇게 큰 사람. 부처는 어떤 사람을 부처라고 그런다고 하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쵸. 부처는 그냥 편안한 사람이에요. 일단 부처님의 그 상호를 보면 그 형체나 저기를 보면 어때요? 형상은 뭐 어때? 뭐 화를 내거나
뭐가 막 찡그리 그렇지 않죠. 그냥 자비롭고 그냥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럼 편안한 게 부처예요.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안 부처예요? 부처가 아닌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안 불편한 사람이에요. 편한 거에 반대는 불편이죠. 불편의 양태는 다양해요. 슬프고 외롭고 허전하고 그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바쁘고 이게 다 이제 뭔가 불편한 거예요. 깝깝하고 답답하고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고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편안하다는 얘기 뭐냐면 고통이 없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다는 말은 편안한 사람들이 하는 그 특징이 뭐냐면 삶을 즐겨요. 중생은 삶을 견뎌요. 부처님은 삶을 즐기고, 그럼 나는 얼마만큼 삶을 견디고 있고, 나는 얼마만큼 삶을 즐기고 있나를 보면 내가 그 중생에서 부처로 가는 스펙트럼 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적어도 오늘은 어느 좌표인지, 어제보다 내 좌표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뭐 등등해서 내 공부의 정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그럼 나도 삶을 즐길 때가 있는데, 그쵸? 그럼 나도 그때는 부처인 거예요. 부처님은 삶을 즐기는데 언제 어디서나. 그쵸?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서도. 심지어 내 몸이 아플 때도.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그쵸? 이게 성령이 이제 삶을 즐기는 언제 어디서나인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아니라 때때로. 그쵸? 때때로 가뭄에 콩나듯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주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그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처님은 정말 완벽하게 항상 결함 없이 이제 삶을 즐기는 것이 이제 부처님인데 우리가 이제 편안하고 안분이라는 것은 이제 불안이 없는 상태가 우리가 이제 만족한 상태고 행복한 상태인데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우리가 행복할 때는 언제 행복하냐면 희로애락을 내가 마음대로 쓸 때 행복해요. 그럼 언제 불안하냐면 희로애락, 감정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불지품에서 대종사님께서 부처는 희로애락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부처와 중생과 보살과 부처를 희로애락으로 설명하신 게 있어요. 중생은 희로애락에 끌려다니고 보살은 희로애락을 초월해 있고 부처는 희로애락을 노복처럼 마음대로 부렸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좋고 싫고 나쁘고 슬프고 이런 거에 얼마나 끌려다니나 아니면 내가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나 화도 마음대로 내고 싶을 때 화냈다가 그냥 금방 풀어지고 우리는 한 번 화내면 어때? 30년도 가잖아요. 30년만 가면 다행이지 내 생에도 그게 안 풀려가지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금방 화내고 돌아서가지고 너무 해맑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희로애락을 이렇게 노곡처럼 부려 쓰는 것이 이제 이게 근데 이 희로애락 감정이 바로 우리가 이제 감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럼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럼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하냐? 제가 원불교에서 공부한다고 하죠. 그럼 그 공부는 반드시 어떤 공부를 말한다고 했어요? 안단? 줌에서 너무 소리가 울려가지고 여기 이 공간은 부모님 육성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가지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원불교에서 공부는 어떤 공부라고 그랬어요? 그게 탁 튀어나와야 돼요. 거기는 그 마음 공부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여가지고 디폴트 값이어가지고 생략돼 있는 거지. 그게 우리는 거기다 마음대로 막 부동산 공부, 뭐 요즘에 주식 공부 무슨 다양한 공부가 있는데 그런 그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공부가 앞에 많이 붙잖아요. 그렇죠? 과학 공부, 생물학 공부 뭐 보는데 원불교에서 공부하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기본값이 뭐라고요? 마음 공부인 거예요. 반드시 마음 공부인데 그러면 이 교리대학에서 교전은 마음 공부는 이제 사실은 마음 공부의 지침서가 다양한 게 있는데 이 경전에 우리 교리에 마음 공부의 지침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리 공부를, 경전 공부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리가 너무 쉬워요. 일단 쉽다는 게 어떤 면에서 쉽냐면 용어가 쉬워요. 단어나 이런 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 안 되는 말이 하나도 없죠. 거의 없죠. 아니, 예를 들면 일상 속에 보면 일상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말이 아니죠. 수행이라는 말이 또 처음 듣는 말이 아니죠. 예를 들면 원불교 용어, 사막이니 사언이니 이런 거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 만들어낸 용어지만 사막이나 사언을 설명하는 정신이라는 말, 사막, 정신수양 할 때 정신이라는 말은 원불교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죠. 아이고 정신없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연구라는 말도 그쵸? 일상에서 우리 학교에 가면 뭐 연구 프로젝트가 어떻다 뭐 많이 쓰는 말이죠. 취사라는 말, 이미 있던 말들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쉽다,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이제 교리대학에서 제가 우리 이 교리를 이야기할 때 자칫 잘못하면 수박 거달기처럼 교리 공부를 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창원에 가려면 어떻게 가죠?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서울에서 남쪽으로 300km 내려가면 돼요. 그게 창원이에요. 서울역에서 창원역까지 300km예요. KTX로. 그럼 우리가 알려줄 때 어때요? 대충 얼추 맞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면 창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올 수 있겠죠.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죠. 근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창원까지는 안 알려주지만 말하면 서울역에서 동대문을 거쳐 온다면 광명을 거쳐 오죠. 이렇게 우리가 남쪽으로 오면 광명역까지 오는 지도를 보는 법을 세세하게 알려주면 창원까지 안 알려줘도 광명까지만 지도를 보고 쭉 가는 법을 알려주면 그 사람이 어때요? 창원 아니라 부산까지도 갈 수 있는 자력이 생기겠죠. 우리가 마치 교리 공부를 할 때 이건 이겁니다라고 그냥 쉽게 그냥 설명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서울에서 창원 갈 때 300km 남쪽으로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랑 비슷한 오를 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금 나가지만 그리고 우리 이 교리가 굉장히 다 뭐라고 하면 엑기스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곰 한 마리에 90%는 가지는 웅담만큼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정전 한 17장 반 되는 정전 교리는 우주 삼라만상을 그냥 그대로 집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하나가 원자폭탄 같아요. 여러분 원자폭탄 이렇게 안 되는 것이 그게 폭발력이 한 도시를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나가사키나 히로시마나 이런 거 할 때 원자폭탄이 뭐 이렇게 탱크만 하지도 않거든요. 비행기에 올라가서 그냥 투하할 정도니까. 그게 한 도시를 없애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처럼 정전 17장 반 페이지가 우주 삼라 만상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가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전 공부도 우리 서울역에서 광명역까지 지도를 혼자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하나하나 길을 찾아가는 것을 알려주면 그 법으로 인해서 어디든지 이 지도 하나만 가지고 유럽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실력이 생기는 것처럼 일상수행요법 하나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우리 우리 교리를 보고 이 경전을 해독하고 그걸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일종의 방법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를 알면 열을 알게 되고, 그게 이제 천을 알게 되는 음, 그런 공부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일상수행의 요법이 이제 우리가 이번 이제 봄학기에 공부할 것인데 일상수행의 요법인데 일상수행의 요법이 우리를 어떻게 불지로 안내할 것인가, 안내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보자 이거예요. 일상수행의 요법을 우리가 모르는 분 없죠, 그죠? 네. 네. 그럼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나는 이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다. 한 가지만 해도 말씀해 보세요. 일상수행요법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9가지 종목이다. 9가지 종목이다. 제목 7글자다. 제목이 7글자다. 오케이. 저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다 하는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상수행요법은 우리 정전의 수행편 제1장에 있어요. 정전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총서편, 교입편, 수행편. 그렇죠? 통서편은 개교의 동기, 도박의 총설. 그죠? 교입편은 일원상, 사은, 사유, 사막, 사은, 사요, 사막, 8조, 그 다음에 그 뒤에 뭐예요? 아, 사, 강리. 사대강령. 사대강, 아니. 사대강령 앞에 네, 인체의 요도 공부.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그리고 네, 사대강령. 사대강령. 수행편은요. 제 1장이 시간 없으니까 다 17개 하기에는 그러니까 1장이 뭘로 시작되는 거예요? 일상수행요법이에요. 네. 그럼 부모님은 맏아들이 제일 옛날에 첫째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리 공부할 때 대종사님께서 우리 정전은요 그 교리는 다 2갈씩이에요. 제가 표현을 2갈씩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다 있어요. 이 정전에서 처음에 하나에 다 있어. 딱 피면 뭐가 나와요? 이거 하나가 다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걸 설명하는 게 다 이 밑에 이제 그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교의편에 보면 첫 번째 1장이 뭐죠? 이런 쌍장이죠. 그게 전부예요. 그 뒤에는 이런 쌍장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쌍장에서 처음에 뭐예요? 이런 쌍 진리죠. 네. 그게 전부예요. 그거에 기본에서 신앙이 나오고 수행이 나오고 서원문이 나오고 법어가 나오고 개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수행편에서 1장이 뭐예요? 일상수행요법이에요. 수행편 핵심은 일상요법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상수행요법에서 핵심 객관적인 사실 첫 번째 수행편 1장에 있다. 그렇죠? 저 거짓말 아니죠. 1장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모든 예외 식순에 우리 예외 식순 일상수행법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죠. 그 식순 다 우리 뭐죠 그 교례 의식 중에 우리가 예외가 정례적인 것을 우리로 말하면 새끼 식사잖아요. 법식을 먹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꼭 들어가는 반찬인 거예요. 주 메뉴. 사이드 디쉬가 아니라 메인 디쉬로. 이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언제 어디에서나 법회를 볼 때 메인 디쉬로 있는 게 뭐예요? 일상수행요법이에요.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아침 좌선 우리가 아침에 교모님들이랑 뭐 우리가 훈련 갔을 때 좌선할 때 시작할 때 뭐 해요? 친구 모시고 일상수행요법 하고 암송하고 오죠. 네. 근데 들어가죠. 이거 그냥 그랬을까요? 왜 예외 일상수행요법이 들어갔을까? 왜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마음을 챙기는 좌선을 하는데 그 앞에 일상수행요법을 할까? 좌선법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교의편의 세 번째가 이제 수행편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점선은 이 교전은 우리 정정과 대종경으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네. 정전은 우리 교리의 강령이고 원경이고, 그렇죠? 근본 원경이고, 대종경은 뭐라고 했었어요? 통경. 통경이죠. 통경이라는 거 뭐예요? 두루두루 통하게 다 설명을 해주신 거고, 대종경은 대종사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대종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법문을 받드는 건데, 대종경이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15품, 북쪽부까지 15품이죠. 그러면 수행편이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서품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교의품. 그 다음에 수행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서품이라는 것은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놓은 거니까 당연히 머리서인간 1번으로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교리의 강령에 대한 설명이 교의품이고, 이 교리는 반드시 실행에 따라야 되는 거지. 수행편인데, 수행품 1장이 뭐예요? 수행편에서도 가장 큰 아들을 보자 이거. 1장이 뭐예요? 일상 수행의 대동사님께서 내가 일상수행요법을 외우려 하는 까닭은 하고 쭉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수행요법 중에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세 가지. 수행편지 1장 처음에 있다. 그렇죠? 예외나 아침 우리 일상을 시작하는 의식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수행편을 보설하는 대종경의 수행품의 1장이 역시 일상수행요법입니다. 수행품 1장에 일상수행의 요법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수행품 1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줄 혹시 아세요? 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이렇게 9가지를 이렇게 했는가 살펴봐라 쭉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것을 초범 입성이 뭐예요? 초범 입성이 뭐예요? 한 번에 성불의 경지로 올라가나. 말 그대로 저는 어렵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초범 범부를 넘어서 초월해서 입성 어떻게 해요? 성현의 경지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불지로 가라 이거예요. 불지로 가는 공부의 가장 1번 핵심이 뭐라고요? 일상수행 요법을 해주신 거예요. 수행편에서. 사실 이것만 공부해도 저는 다 했다고 봐요. 일상수행 요법의 강령은 여기서 이걸로도 그냥 충분하다. 그러면 또 여쭤볼게. 일상수행 요법이 우리가 9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쵸? 9가지. 오늘 아까 국장님은 9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 또 우리 학유무님은 이제 몇 글자? 7글자 보면 그 둘 다 지금 핵심이 나온 거예요. 이거 이제 먼저 9가지 되어 있는데, 일상수행 요법이 9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 일상수행 요법입니다. 공망생활 5조, 4조, 또 일상수행 요법에서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거는 낚시였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제목 이렇게 우리가 헛다리를 짚고 넘어가는 중요한 걸 놓고 1번부터 열심히 봐요. 하면 된 거예요. 국장님 오늘 다 배우셨어요. 제목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볼 거예요. 우리가 책에도 제목이 있죠. 네. 책 볼 때로 뭐 보고 사야 되게? 목차.
일단 책을 보잖아요. 네. 제목을 보고. 책 보고 그쵸? 이러면 책 살 때 책 가격 보고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난 싼 거, 난 비싼 거. 난 내 수중에 있는 돈만큼 산다고 이렇게 사는 사람 있죠. 대개는 뭘 보고 사요? 제목. 책 제목 보고 사고 또 작가 보고 사죠. 저는 얘가 옛날에 꼭 이분 책은 꼭 샀던 그 책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경영학 공부할 때 서울대학에 윤석철 교수님이라는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수님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90세, 100세쯤 다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 책은 제가 반드시 샀어요. 근데 그분 다 그분 책을 시작하면 다 절판돼서 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될 만큼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의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 출판사 말고 우리가 출판사 보고 사는 것도 있고요. 저자 보고 사는 것도 있어요. 네. 저도 출판사를 꼭 보고 사는 책들이 또 몇 개 출판사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한데 되게 저자를 보고 사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 교리의 저자는 누구예요? 대종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자는 우리가 뭐 볼 것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저자가 제목을 어떻게 쓰셨나 이제 제목을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다 제목이 있어요. 책도 제목이 있고 시, 사설, 칼럼, 논문 제목 없이 쓴 것은 그 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유튜브도 뭐가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썸네일 제목이 썰네. 있죠. 그렇죠? 다 제목에 낚여가지고 보잖아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제목에 한 번이라도 낚여본 적이 있는가? 저는 그걸 보고요. 그러니까 제목에 우리가 특히 우리 정전은 제목에 낚일 줄 알아야 돼. 제목에 낚일 줄 알면 정전을 보는 눈이 좀 트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내 제목은 하나 이제 명패거든요. 이렇게 명패인데 사실 경남교구 교리대학 이것도 제목이에요. 이 제목을 원불교 이거 제목이에요. 다 삼성 이거 다 제목이에요. BTS 뭐 이런 거 다 제목이라고요. 그만큼 이건 뭐냐면 제목에 상당히 대부분 많은 걸 다 담고 있다, 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함의하고 있는 제목을 그냥 우리가 통째로 버리고 지나갈 수가 많이 있다. 근데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라는 거고. 그러면 이 제목이 일상수행의 요법인데 그야말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네. 저도 글자 숫자는 안 세봤는데 7개네요. 그 7개 일상수행의 요법을 구성하는 핵심 그 키워드를 몇 개 뭐일까요? 세우자 돌리자 해보자. 아니 너무 앞서가지 말고요. 일상수행의 요법이라는 이 타이틀 지금 제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제목을 구성하는 키워드 일상 수행 요법 우리가 보통 키워드는 이제 명사거든요. 조사나 부사는 핵심이 아니라 그냥 우리로 말하면 수식하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사실은 일상수행 요법에서 일상수행 요법에서 우리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일상요법 그럼 어때요? 수행이라는 키워드가 빠졌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명사로 핵심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키워드라고 하는데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키워드는 일상과 수행과 요법이에요. 그러면 이 키워드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이 키워드를 모르면 뭐예요? 모르는 거죠. BTS 방탄소년단의 키워드는 BTS예요. 그렇죠? 네. 그 이니셜이잖아요. 앞에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키워드를 알면 이 제목 중에서 키워드만 명확하게 알면 9가지 그냥 그 제목에 다 꿰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저절로 알아지게 된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일상이 뭘까요? 일상 모르는 단어인가요? 처음 듣는 단어인가요?
일상 듣는 단어죠. 일상 들어왔던 단어죠. 일상 쓰는 단어고. 이게 뭐예요? 우리 자신 없는 소리가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맨날 쓰는데 그걸 몰라요. 맨날 밥을 먹는데 사실 밥맛을 알고 먹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일상 똑같아요. 매일 밥을 먹는 사람이 진짜 밥의 깊은 맛을 밥맛을 알고 먹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일상 쓰는 우리가 이 일상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자, 우리가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볼게요. 일상. 그냥 날마다 얘기할 일상이라고 하고 또 뭐 있어요? 일상 그렇지 뭐 시시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혹은 너무 평범하다. 여기저기 널려 있다. 그쵸? 이런 거 보통 할 때 이제 일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그저 그렇다. 뭐 눈에 별로 띌 것도 없고 평범하다는 말이긴 하지만 그냥 그저 그렇다. 혹은 뭐 별 볼 일 없다. 뭐 특별히 뭐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뭐 말할 만한 뭐 근거도 별로 없다. 뭐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일상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나 그런 뉘앙스처럼 우리가 쓰이죠. 특별히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상이라는 말을 사실은 알긴 알지만 이게 그 관념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면 이게 손 안 잡혀요. 빠져나가요. 미끈미끈해가지고 쑥쑥 빠져나가요. 그럼 내 손 안에 안 잡히는 건 내 거가 아니거든요. 어떤 때 내 거예요. 뭘 딱 잡았는데 내 손 안에 묵직하게 뭔가 느껴진다. 아니면 뭐가 무슨 어떤 느낌, 오돌토돌한 게 나한테 딱 잡힌다. 어떤 그 느낌으로, 그쵸? 이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이 마이크가 쑥 빠져나갔어. 그럼 내가 마이크가 어떤 건지 몰라요. 딱 잡았는데 이게 딱딱하네. 그럼 아 이게 이 마이크는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우리 보통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상이란 이런 개념들을 내가 피부로 느껴야 돼요. 아 일상이라는 게 이렇구나. 그럼 이 일상을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일상을 이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일상 수행 요법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일상이라는 단 하나도 이렇게 맡겼는데 어떻게 일상 수행 요법을 9가지를 이렇게 다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일상. 일상적이다, 일상생활이다, 일상사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피부로 느껴볼 수 있는 그 평범한 것, 보통의 것, 이런 것들의 일상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자. 각자의 일상이 어떤 모습이에요? 한 가지만. 각자의 일상, 오늘 일상 중에 어떤 모습 하나를 그 딱 순간에 그 순간 포착해서 한번 딱 찍었을 때 나의 일상 오늘 중에 한 컷만 누가 한번 말해봐요. 이상. 기상. 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어. 이거 일상이에요. 아침에 나 커피 한 잔 마셨어. 아침에 나 오늘 되게 혼났어. 나 누구한테 화냈어. 이거 일상이에요. 출근했어. 자전거 타고 갔어. 화분에 물을 줬지. 고양이 밥을 줬지. 이거 일상의 하나의 그 스크린샷, 스냅샷처럼 딱딱 찍은, 그쵸? 이게 일상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반복적인 거여가지고, 이걸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의 일상은 뭐냐면,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손짓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에요. 오늘 여기 이제 우리 여기 4층에 모여가지고 앉아 있어, 이 순간. 이게 일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당연해요. 아, 오늘 가게 손님 안 오네. 지루하네. 이렇게 하다가 월세 못 내는 거 아니야. 이게 내 일상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관절이 아파서 정형외과 가서 주사를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며칠 전에 혼자 영화 봤는데요. 유배지에 있는 게 그 사람 일상일 수 있어요. 중동에서는 지금 어때요? 내 앞에서 폭탄이 터져나가는 게 일상이에요. 그 일상이에요. 그 일상을 내가 이렇게 손으로 내 일상을 내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말로 아무리 일상해도 이건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법당 청소했지, 그쵸? 꽃꽂이 했지, 이거 다 일상이에요. 교리관광에서 버스 타고 왔지, 이거 다 일상이에요. 앉아있지, 앉아다 졸았지, 이거 다 일상이에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한 번도 그걸 내 일상 속에서 내 일상이라고 내가 손꼽아 본 적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장사가 안 되는 이 순간이 일상이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병수발을 드는 사람의 일상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병원, 이 답답한 병원 시간이 일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쓸쓸하고 우울한 기분에 자기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상을 보내기도 하고, 자식이 도대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어떻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런 게 일상일 수도 있고, 그런 수많은 일상의 퓨리즘들이 이렇게 스펙트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떤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라고도 하고 허구한 날이라고도 하고 그저 그렇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때때로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내 삶은 이런 일상이 아닌 다른, 이 일상이 아닌 다른 삶. 돈도 좀 더 많고 내가 좀 더 젊고 안 아프고 내 자식은 내 뜻대로 잘 좀 돼가고 장사도 좀 잘 되고 뭐 이런 지금 현재가 아닌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의 일상이 아닌 다른 어떤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실제 나의 삶은 어디에 있어요? 그 추구하는 데 있어요?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일상에 있어요? 일상에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있어요. 학생들 안 오는 이 법회에서 기다리는 교무의 일상. 교도가 몇 명 안 되는데 법회 출석에 텅텅 비어 있는 자리를 보는 교무의 일상. 이 일상이에요. 통장 잔고 보니까 달랑달랑한 이런 일상. 이 일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상을 벗어나고자 여행을 가기도 하고 축제를 하기도 하고 뭐 특별한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지난번에 우리 4대 그 뭐죠? 그 사축이제 공부할 때 그 축제 얘기 들었었잖아요. 사축이제 공부할 때 사축이제는 하나의 축제다. 응? 이 특별한 이 지구상의 가장 빅 이벤트 축제가 뭐예요? 월드컵 올림픽 이런 거거든요. 그건 일상을 떠나서 그렇죠. 그 짧은 그 순간에 또 일상하고 전혀 다른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사실 전쟁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축제처럼 해요. 일상을 벗어나려고. 새로운 어떤 걸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그런 전쟁이 어떤 사람의 일상이 되는 거긴 하지만. 자, 이런 거는 무엇이든지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것을 찾고 기막힌 것을 우리가 추구하긴 하지만 그 또한 잠깐의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또한 우리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어디 속에 살고 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찰나의 순간들이 일상으로 쭉 겹쳐가는 게 우리의 하루예요. 그 일상의 최소 단위를 날일자, 하루 해가지고 이 최소의 단위로 이제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데, 일상이 365개가 겹치면 뭐가 돼요? 모이면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이 70번이 되면 70생애가 되는 거. 이렇게. 그리고 70생애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1년이 되는 거고, 1년을 나누면 하루가 되고, 하루를 나누면 이 순간 찰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은 찰나와 영원을 매개하는 하나의 그냥 그 관념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일상을 통해서 찰나와 영원이 같이 이렇게 만나는 교류하는 그런 기능. 자, 그래서 첫 번째 일상의 특징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하찮고 언제나 내가 만날 수 있는 건데 이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이 어느 순간 완전히 와야 되는 경우도 있죠. 한 통의 전화. 가족이 돌아가셨다는 한 통의 전화. 가족에게 그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었다는 한 통의 소식, 문자. 해고를 통보하는 해고 통지서 하나. 의사가 내 병증을 얘기하는 한마디. 이런 거에 다 우리는 어때요? 일상이 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일상은 또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영화 어쩔 수 없다에 보면 그죠.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해고 통보를 통해서 완전히 그게 무너지죠. 그게 그 영화에서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견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해서 사실은 참에서 군덕도 정말 군살 같은 게 일상이 이래요. 똑같으니까. 똑같아서 이게 계속 켜켜이 쌓여가지고 변할 것 같지 않는 일상이지만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일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일상이 어때요? 정말 유리 조각 같은 유리잔 같은 그냥 어떤 바람 하나에 누구의 눈빛 하나에 누구의 그 목소리 하나에 와장창 깨져버리는 정말 허약하고 얇은 종이장 같은 것이 이제 우리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일상이다.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그때 알죠.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하고 별 볼 일 없고 누구에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일상이 얼마나 귀했던 건가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 일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양면적인 것이 있어요. 어쨌든 요지는 뭐냐면 이런 일상이 내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배경 그 자체고. 그 심지어 우리가 일상에서 펼쳐지는 이게 대종사님이나 부처님께서는 일상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가장 굵직굵직한 그 사건을 생로병사라고 본 거잖아요. 삶의 배경이 일상이고 그 일상에서 굵직굵직한 것이 생로병사의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은 또 사실 하나 일상인 거예요. 특별한 거가 아니라. 그래서 나의 죽음은 특별하게 한 번만 일어나는 거지만 우주에서는 이러면 하루도 죽음이 없는 날이 있어. 이 지구에 매 순간 죽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언제 어디서나 그냥 나에게 있어서는 언제 한 번이니까 그게 엄청나게 특별한 일인 것 같지만 실제 죽음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 그리고 내가 닥치는 모든 고통이나 억울함 이런 것도 내가 기가 막히게 내가 절절하고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지만 그걸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비일비재한 일들이 그것뿐이에요. 일상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그 수행품 32장에 보면 이제 이때를 당하여 교전을 한번 펴보십니다. 우리 줌으로 계신 우리 교수님들은 이제 있으면 보시고 없으면 이제 끝나고 난 수행품 32장이거든요.
수행품 32장에서 이제 배룡사님께서 일상을 그냥 이렇게 딱 표현을 뭐라고 해주셨어요. 32장이요? 네, 32장에서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 하리요. 이게 일상에서 우리가 밥 먹고 말하고 뭐 잠자고 일어나는 게 그냥 어때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다 모이는 것이니까. 모여서 내 삶이기 때문에. 일상 없는 삶은 없기 때문에. 30.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당했을 때 무슨 일을 당하든지 공부할 기회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일상을 떠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일상을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른 시각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일상이지만 다른 시각이라는 건 현미경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현미경 같은 눈으로 보자는 건 현미경이라는 건 집중적으로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때 책 자체를 현미경으로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를 딱 조직을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미경으로 보면 하나 조직을 하나 딱 떼서 봤는데 그 현미경에 나타나는 걸 가지고 어때요? 우리 몸 전체에 암이 간에 암이 있는지 이게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 아주 작은 현미경 하나에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포 하나, 조직 검사 하나 가지고 장기나 그 사람의 건강 전체를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 하나를 현미경처럼 아주 작게 잘라서 아주 최소한의 순위로 아주 찰나의 것으로 딱 자르면 뭐가 되냐면 일상은 아주 작은 단위가 일상의 아주 작은 최소 단위는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찰나예요.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그 짧은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 우리가 사진의 매력이 뭐예요? 한 순간으로 고정시켜서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한 순간으로 그걸 고정시켜서 그걸 보는 건데, 그래서 이 찰나를 딱 보면 이 찰나를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여기 내가 이렇게 하고 이 순간 이것도 아니에요. 이 순간이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을 잘라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기 저는 여기 위치에서 공간은 여기고 시간은 2026년 4월 3일 7시 50분 몇 초 뭐 이렇게 아주 적게 하면 뭐가 되겠죠? 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은 우리가 크게 말하면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언제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상이에요. 내가 여기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면 그때 일상은 어때요? 화장실이고 그때 그 시각이고. 그래서 이 일상은 아주 찰나로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실체다. 그래서 그 일상을 우리가 이제 그 데카르트가 이걸 좌표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좌표를 만든 거잖아요. X하고 어떤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X축하고 Y축으로 해서 어때요? 좌표 상에서 그 존재를 이제 그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든 게 이제 그 데카르트가 말한 그 좌표계거든요. 이 좌표계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어떤 시간과 공간. 그리고 바둑이 19줄, 가로 19줄, 세로 19줄에서 바둑판이 361개의 어때요? 좌표로 바둑을 두잖아요. 그러면 바둑에 바로 옆에 있는 바둑과 바로 2-4에 있는 바둑과 2-2에 있는 바둑 아래 좌표가 거기니까 같나요? 전혀 다르죠. 내가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같은 사람인가요? 같다고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공간의 이동과 공간이 변했고 시간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걸 굉장히 이제 제가 시간이 좀 되면은 이걸 굉장히 재미있게 물리학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물리학에서 어떤 존재를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물리학은 시간과 공간의 학문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고전역학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시세계의 것을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한 게 사실 이제 그 고전역학, 뉴턴이 이 우주를 설명했던 고전역학이라면 미시세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거시세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 물리학의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시공이 분리되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과거심도 없고 미래심도 없고 오직 뭐만 있다고 그래요? 현재만 있다 하잖아요. 과거나 미래는 그냥 우리가 생각에서만 하는 거지 실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직 현재만 있는 거잖아요. 찰나찰나 현재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물리학, 양자역학은 어느 정해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확률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이라는 것도 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시간과 공간이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문의 내용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쓰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하나 사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보면 구분을 해보면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 개교의 동기에 처음 시작이 어떻게 돼요? 현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개교의 동기 현화.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면 이렇게 나오죠. 교리의 첫 번째를 대동사님께서 현화로 현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현은 지금이고 하는 여기니까 지금 여기예요. 지금 여기예요. 지금 여기면 모든 것을 다 설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은 현화이고 그쵸?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네. 일상은 현화고 그리고 이 현화는 찰나찰나 변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현화는 얼마든지 무상하게 정말 변화무쌍하게 변할 수 있고 그 일상을 떠나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그렇죠? 현화를 벗어날 수 없죠. 아무튼 내가 존재하는 그 매 순간이 현화니까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이 삶이다. 그래서 일상이라는 것은 대부분 찰나찰나의 그 사소하고 소소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일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은 없지만 이제 사실 제가 그래서 앞에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할까 하다가 그냥 넘어왔는데 사실 제가 서울에서 창원까지 300km를 알려드리는 것보다 서울에서 광명까지 가는 길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이 일정표를 다 지킬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적당히 알아서 할게요. 적당히 알아서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되는 데까지 다 됐는데요. 수행까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행을 닦는다는 거예요. 행이라는 건 뭐냐면 움직이는 거예요. 동작을 행이라고 하래요. 근데 우리 공부는 마음 공부인데 왜 마음을 닦으라고 수심이라고 하지 않고 수심결 있잖아요. 네. 오종사 수심결은 있는데 왜 우리는 수심의 요법이라고 하지 않고 일상 수행의 요법이라고 했을까요?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마음 공부하는 데잖아요. 네. 마음 공부를 하면 마음을 닦자고 해야지 왜 수행을 닦자고
하셨을까? 공간인데 마음 가는 몸 가는데 마음이 몸 가는데 마음이 가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유추는 해볼 수 있죠.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 있죠. 아, 우리는 마음 공부하라고 했는데 대종사님은 행을 닦으라고 수행품에서 행을 닦으라고 왜 수심이 아니고 수행을 하셨을까? 아, 마음하고 행하고 뭐 관계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이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 이걸 우리가 과제로 내주고 연마할사로 놔주고 제가 가능하면 시간은 딱 지키려고 왜냐하면 이 수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7시까지 알고 예상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더 이렇게 진행하면 또 이제 그 전체 진도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왜 수심이 아니고 수행이었을까? 그 마음과 행은 어떤 관계가 과연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해보시고 다음에 여기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음 십자지 않습니까? 십자가 행은 행동. 여기 사실 행동으로 그러면은 행동을 닦자 그러 우리 마음 공부를 안 하고 행동 공부라고 해요. 심리학에서 행동이